누런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장터 어귀였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유독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우시장 구석 춘식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거친 곱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곱비의 끝에는 춘식네 식구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누렁이가 서 있었지요. 소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커다란 눈망울을 끔뻑이며 춘식의 허리춤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춘식은 차마 그 눈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소의 등만 하염없이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어이, 춘식 양반. 정말 팔텐가. 이놈 힘쓰는 걸 보면 아까워도 보통 아까운 게 아닌데. 소 거간꾼 박씨가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춘식은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아야지요. 빚도 갚고 입에 거미줄 친 식구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별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거래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 같은 소가 팔려나가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춘식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묵직한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소가 남기고 간 비릿하고 구수한 냄새만이 빈자리를 채웠지요. 춘식은 돈꾸러미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가슴팍이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품은 것 같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길로 쌀가게로 달려갔을 겁니다. 아니면 빚쟁이를 찾아가 사정을 했겠지요. 하지만 춘식의 발걸음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 사람들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는 선앙당 고개 너머였습니다. 그곳에는 10년 넘게 비어있는 폐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담벼락은 반쯤 무너져 내려 밤이면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리는 흉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터가 새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파다했지요. 춘식은 그 폐가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요. 그는 품속에 뜨거운 돈꾸러미를 다시 한 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복에 정말 이 집을 사겠다는 건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소문난 걸 자네도 알지 않나? 집 주인인 옆마을 김진사마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골치 아픈 땅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색하면서도 춘식이 제정신인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삽니다. 제 값 다 치를 테니 문서나 제대로 써 주십시오. 춘식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춘식이 매미는 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소 판 돈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춘식의 인생 전부가 그 낡은 종이 한 장과 맞바꿔진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져 사위가 어둑해질 무렵 춘식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춘식이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판 돈으로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줄 거라 믿었던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여보, 오셨소. 소는 잘 처분하셨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식은 대답 대신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구나 싶어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아내의 표정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건 선앙당 옆 귀신집 아니오? 반 돈으로 쌀을 사도 모자랄 판에 이 흉가를 샀단 말이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식은 그저 묵묵히 마당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자. 당장 짐 싸라. 오늘 밤부터 저 집에서 산다. 당신 미쳤소. 아이들을 데리고 그 귀신 소굴로 들어가자니요.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아내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이웃들이 담 너머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이 저 양반 드디어 실성을 했구먼. 쯧쯧 멀쩡한 소를 팔아 흉가를 사다니.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우직한 황소처럼 고집스러웠습니다. 우는 아이를 들쳐업고 반항하는 아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춘식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힘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가족들은 쫓기듯 정든 초가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달빛조차 흐릿한 밤길, 춘식의 가족이 향하는 곳은 마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아이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자 놀란 박쥐 떼가 푸드등 날아올랐습니다. 마당에는 거미줄이 엉겨 있었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아이들을 품에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집에 가요. 막내가 울먹이며 춘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춘식은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장터에서 소를 보낼 때처럼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다.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는 진짜 우리 집이야. 춘식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썩은 문지방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폐가의 앙상한 석가래가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시궁창에 버렸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산 것은 썩은 나무와 무너진 흙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폐가의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 잠겨있는 기둥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십수년 전 배고픔에 쓰러져 있던 어린 자신에게 주먹밥을 건네주던 그 괴짜.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이 거짓을 볼 뿐이지. 춘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흘린 가족들의 눈물이 언젠가 황금빛 웃음이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칼바람이 드나드는 구멍난 창호지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과연 춘식의 선택은 미치광이의 객기였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보지 못한 선견지명이었을까요?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폐가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위태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에는 어둠이 가려주었던 폐가의 참혹한 민낯이 아침 햇살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붕의 이영은 썩어 내려앉아 하늘이 숭숭 보였고, 마당은 자풀이 무성의 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엌 가궁이는 무너져 솥 하나 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멀쩡한 집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아이들은 낯선 환경이 무서워 방구석에 웅크린 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솜사탕처럼 얽혀 있고, 바닥을 기어가는 쥐며느리에 막내딸이 자지러지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시각 동네 우물가는 춘식네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과 담배를 피우러 나온 노인들이 춘식의 집 쪽을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거참 춘식이 그 친구 눈빛이 예전부터 심상치 않더니만. 글쎄, 소판 돈을 그 흉가에 다 털어넣었다지 뭔가.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저 집에서 하룻밤도 못 버티고 뛰쳐나올 걸세. 두고 보게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춘식의 귀에도 또렷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의 잡초를 뽑는 대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고쳐 비를 막을 생각은 않고 썩어가는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기둥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비가 오면 다 들이칠 텐데 지붕은 안 고치고 기둥은 왜 쓰다듬고 있소? 참다 못한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임자, 이 나무를 보게. 겉은 썩었지만 속은 아직 단단해. 아주 단단해. 춘식의 눈은 기둥 너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고 미친 춘식 아저씨네 집이다 하고 돌을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춘식의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가장 믿음직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동네의 구경거리이자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중한 소 누렁이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가난과 비웃음, 그리고 썩어가는 흉가뿐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묵묵히 떨어진 돌을 주워 담장 한 구석에 쌓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친 웃음이었겠지만 그것은 확신에 찬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쳐 잠든 시각, 춘식은
홀로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뿌연 담배 연기가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실 춘식이 이 집을 산 데에는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춘식이 밥 한 끼 먹기 힘들던 고아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이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괴짜 영감이라 부르던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농사는 뒷전이고 하루 종일 산과 들을 쏘다니며 풀뿌리를 캐고 흙맛을 보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미쳤다며 피해 다녔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춘식은 배고픔을 못 이겨 이 집 담벼락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가던 그때 누군가 따뜻한 온기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 괴짜 노인이었습니다. 쯧쯧, 어린 것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걸 먹어라. 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춘식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지. 흙이 얼마나 달고 귀한 줄은 모르고.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내 평생의 연구가 담긴 책이야. 책. 그날의 주먹밥 한 덩이가 춘식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후로 노인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자식 하나 없던 노인의 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흉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잊었고 집은 귀신 나오는 곳이라며 꺼렸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잊지 않았습니다. 은인의 집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썩어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를 판 돈은 춘식에게 전 재산이었지만 생명의 은인에 대한 일의를 지키기에는 아깝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춘식은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낮에 자신이 쓰다듬던 그 기둥 앞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감님이 평생을 바쳐 흙과 씨름했던 그 뜻, 제가 한번 찾아보렵니다. 춘식은 노인의 유언 같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내 평생의 책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폐가 어딘가에 노인의 지혜가 숨겨져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이 금은보화가 아닐지라도 춘식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가르침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춘식은 부엌에서 낡은 장도리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춘식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벽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뜯어낼 작정이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책을 읽기 위해서 말이죠. 기 녹슨 못이 뽑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아버지의 진짜 큰 그림은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춘식네 집은 수리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흉물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춘식은 해가 떨어지고 사방이 고요해지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춘식은 장도리를 들고 벽을 두드리고 멀쩡한 문지방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하시오. 낮에는 쥐 죽은 듯 있다가 밤만 되면 도깨비 노름이라니 애들 경계하겠소. 참다 못한 아내가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춘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거미줄을 뒤집어 쓰고 옷은 흙먼지 투성이었지요. 하지만 춘식의 눈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임자,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소. 이제 다 왔어. 거의 다 찾았단 말이오. 춘식은 아내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천장을 향해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안방 천장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들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집 대들보에는 집을 지은 날짜와 축원문을 적는 법입니다. 응천상지 삼광하늘의 세 가지 빛에 응하고 같은 글귀 말이지요. 하지만 이 폐가의 상량문상량원은 달랐습니다. 춘식은 먼지 쌓인 대들보를 옷소매로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흐릿하게 드러난 글씨는 일반적인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한 문장만이 굵은 먹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축원도 없었습니다. 춘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린 시절 그 괴짜 노인이 했던 말이 귓전을 스쳤습니다. 내 집은 책이야. 기둥이 뼈대고 벽이 종이지. 춘식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 자체가 거대한 수수께끼 상자라는 것을요. 그는 대들보 아래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다른 기둥들은 썩어서 푸석푸석했지만 유독 안방 구석의 기둥 하나만이 돌처럼 단단하고 소리가 맑았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척추야. 춘식은 장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흙벽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댔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 속에 감춰진 노인의 진짜 유산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르르 쾅! 기둥 위쪽의 흙벽을 털어내자 천장 반자반자 한쪽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골록거리는 기침 소리 사이로 무언가 묵직한 것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깍! 이게 뭐야? 쥐떼인가? 아내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금은 보화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끈으로 묶인 낡은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습기를 먹어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지요.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장에는 토정비결도 천자문도 아닌 도성계량 요람두 싱가량 여람이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집을 부수더니 기껏 나온다는 게 이 쓰레기 덤이요. 아내는 허탈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발치에 떨어진 책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곰팡이 핀 종이 쪼가리가 밥을 먹여주오, 쌀을 먹여주오, 당장 아궁이에 쳐넣어 불쏘시개로나 써야겠소. 아내가 책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순간 춘식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아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하던 춘식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안 돼.
이 사람아, 이건 목숨이야. 우리 식구 다 살릴 동아줄이란 말이다. 춘식은 아내에게서 책을 빼앗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금덩어리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끌어안았지요. 목숨, 그 썩은 종이가 목숨이라고요? 당신 정말 노망난 게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곰팡이 핀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괴짜 노인이 평생을 바쳐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사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척박한 땅을 비옥한 옥토로 바꾸는 비법, 즉 이 연금술의 기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 춘식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대들보에서 보았던 그 글귀가 다시 한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안방 기둥 밑을 파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춘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유지를 이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식은 책을 품에 안은 채 젖은 눈으로 무너진 천장 구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감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들 제가 다 읽어서 기필코 황금 들판으로 만들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밖에서는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아내의 흐느낌 소리와 춘식의 거친 숨소리가 폐가의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치광이의 기행이었지만 그것은 위대한 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춘식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남들처럼 밭을 갈았지만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서 곰팡이 핀 책들과 씨름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실로 기이했습니다. 당시 농사법으로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비법들이었지요. 춘식은 책에 적힌 대로 특수 거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썩은 낙엽을 긁어모으고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짐승의 똥을 가져와 숯가루와 섞어 발효시켰습니다. 집 마당에는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이, 춘식 양반, 자네 집에서 나는 똥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이웃들의 원성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아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춘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희한한 냄새가 나는 그 거름을 손으로 찍어 맛까지 보았습니다. 됐다. 영감님이 말한 맛이 이거야. 흙이 살아서 숨 쉬는 맛. 그리고 춘식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메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춘식은 안방 구석의 기둥 밑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나무 틈새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널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토지 및 가옥 양도 증서와 노인의 친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농법을 이해하고 흙을 살리는 자에게 이 집과 땅 전부를 무상으로 넘긴다. 관아에는 이미 공증을 마쳤으니 후일 딴소리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을 보여주라. 춘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닥쳐올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나귀에서
춘식 가족을 지켜줄 노인이 남긴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춘식은 그 증서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고을에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벼를 말라 죽게 하는 도열병과 해충 때였습니다. 아이고, 1년 농사 다 망쳤네. 저 벌레들 좀 보게. 마을 사람들의 논밭은 처참했습니다. 푸르러야 할 벼들이 누렇게 타들어가고 이삭은 까맣게 썩어갔습니다. 부자 박영감네 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비싼 약을 뿌려도 소용없었지요. 온 마을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춘식의 밭만은 풍경이 달랐습니다. 해충떼가 새까맣게 몰려오다가도 춘식의 밭 경계에만 오면 힘을 못 쓰고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춘식이 봄부터 뿌려둔 그 고약한 냄새 나는 물이 천연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굴껍데기와 수치로 기운을 북돋아 준 땅은 가뭄에도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 곡식이 말라 비틀어질 때 춘식의 작물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 차이는 극명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흉년으로 잿빛일 때 산비탈 춘식의 밭만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썸네일 속 어머니와 아이들이 넋을 놓고 바라보던 그 장면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저게 춘식이네 밭이라고? 귀신 들린 땅이라더니 귀신이 농사를 지어준 게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춘식이 수확한 쌀알은 유난히 굵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향기까지 구수해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양 상인들이 서로 사가겠다며 돈꾸러미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쌀이 금이 됐어요. 아내가 춘식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황금 들판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춘식은 곰방대를 물고 허허 웃으며 멀리 보이는 노인의 산소를 향해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춘식의 똥고집과 곰팡이, 빈채기,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 찬란한 황금 들판을 보며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유지 박영감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식네 마당에는 수확한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시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최고 부자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귀신 나오는 똥땅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폐가가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으니까요. 그는 며칠 밤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비열한 계략을 꾸며 춘식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등 뒤에는 험상궂은 왈패 서넛을 대동하고 말이지요. 이놈 춘식아, 당장 이리 나와 무릎을 꿇어라. 박영감의 고함에 놀란 아내와 아이들이 벌벌 떨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담장 너머로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박 영감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남의 땅에서 도둑 농사를 짓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값 다 치르고 산 땅입니다. 춘식이 담담하게 대꾸하자 박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제 값, 내가 김진사에게 샀다는 그 문서는 휴지 조각이다. 사실 이 땅은 죽은 괴짜 노인이 내게 빚 대신 담보로 잡혔던 땅이란 말이다. 여기 차용증과 진짜 땅 문서가 내게 있다. 박 영감이 내민 문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혀 있고 글씨도 흘려 쓴 것이 꽤 오래된 듯 보였지요. 당장 이 집과 쌀가마니를 내놓고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의 곤장을 치게 만들 테다. 왈패들이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바닥에 내리찍었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춘식이 이제 끝났네. 박 영감 독을 누가 당하겠어라며 혀를 찼습니다. 춘식의 성공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박 영감의 손에 들린 문서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춘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말이지요. 박 영감의 기세가 등등해져 왈패들에게 춘식을 끌어내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춘식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춘식의 태도가 너무도 침착하여 왈패들도 멈칫했습니다. 박 영감님,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정말 노인의 것이 맞습니까? 뭐라, 감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냐? 박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춘식은 보자기 매듭을 풀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뜯어 고칠 때 기둥 속에서 노인의 진짜 유언장과 양도 증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춘식이 펼쳐 든 종이는 박 영감의 것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관아의 공식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무엇보다 글씨체가 박 영감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밤마다 노인의 책을 읽고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지요. 영감님이 가져오신 그 문서의 글씨는 읍내장터의 대필쟁이 김씨 글씨체 아닙니까? 춘식의 예리한 지적에 박 영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춘식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언장을 보십시오. 내 농법을 이해하는 이에게 이 땅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감님, 노인이 남긴 책에 진딧물 잡는 법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답을 아신다면 이 땅을 드리리다. 박 영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땅 욕심만 냈지 노인의 지혜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기꾼이네, 사기꾼이야. 춘식이 말이 많네. 박 영감 저거 가짜 문서 들고 와서 생떼를 쓰는구먼.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당황한 방 영감이 도망치려 했지만 소란을 듣고 출동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중죄였습니다. 방 영감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 소리쳤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춘식은 묵묵히 비단 보자기를 다시 갈무리했습니다. 아버지가 1년 전 폐가를 살 때부터 준비해 온 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군요. 정말 다 계획이 있었군요. 춘식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자신을 지켜준 괴짜 노인의 산소를 향해 있었습니다. 우직한 의리와 성실한 배움이 탐욕을 이긴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방 영감이 관아로 끌려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평화 이상의 활기가 넘쳐 흘렀지요. 귀신 나오는 흉가라며 춘식의 가족을 피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러 춘식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개 중에는 예전에 춘식에게 미쳤다며 돌을 던졌던 이웃들도 있었지만 춘식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우리가 눈뜬 장님이었어. 춘식 형님, 아니 춘식 어르신.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자 춘식은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핀 책에서 얻은 지혜를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굶주린 우리 모두를 위해 남기신 겁니다. 춘식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노인의 농사법을 가르쳤습니다. 썩은 흙을 살리는 법, 약초로 벌레를 쫓는 법. 춘식의 나눔 덕분에 이듬해부터는 마을 전체가 황금빛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을 흉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이 들어오는 집이라 하여 복가 부자라 불렀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춘식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허리는 조금 굽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에서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아니, 신임 사또 행차시다. 한양으로 유학 갔던 춘식의 큰아들이 장원 급제하여 금이환향제 이하일상하는 날이었습니다. 낡은 폐가에서 밤새 책을 읽던 콧물 흘리던 아이가 어엿한 관복을 입고 돌아온 것입니다. 뒤이어 둘째와 셋째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여 비단 옷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아들들이 늙은 아버지 앞에 나란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자 왔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이 집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어찌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큰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홀로 땅을 파고 멸시를 견디며 지켜낸 그 집이 자식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 것입니다. 춘식은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농사꾼의 손이었지만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 놈들이 잘 컸으면 그만이다. 나는 소 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춘식의 말에 아내도 자식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게 뜬 밤, 춘식은 홀로 집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잘 정돈된 괴짜 노인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춘식은 챙겨온 술 한 잔을 산소 앞에 따랐습니다. 영감님 보이십니까? 저 아래 황금 들판이, 그리고 제 자식 놈들이 저를 올리는 모습이. 바람이 불어와 춘식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노인이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하며 등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춘식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잡초만 무성하던 폐가가 이제는 기와가 번듯한 고래등 같은 집이 되어 마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춘식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땀 흘린 자에게 땅이 돌려준 정직한 대가였음을요. 소 판 돈으로 귀신 집을 샀다며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아버지. 하지만 그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본 아버지의 큰 그림은 그렇게 가문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